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발표했죠. 두 사람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 좀 이를 중점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입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봅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에 대해서 안 위원장이 인수위하고 케미가 좀 안 맞다 이렇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왜 안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썰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겠군요.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네, 오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합니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에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예,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의 청년, 전도 유망한 청년 정치인들을 모시고 오늘 또 한 주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첫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년 차 공무원 한덕수.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에 산하기관장을 잠깐 해서 공직자라는 표현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통틀어서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직접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그 지명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윤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짧게 좋다, 적임이다, 아니다, 대충이다 세 가지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투명인간 총리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평가에 너무나 딱 맞는 분을 지명을 하셔가지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신기가 있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투명인간 총리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하나가 일단은 인준 가능성이 높은 이 청문회와 나중에 국회 인준 가능성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제왕적인 이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과 뭔가 각을 세우거나 치받지 않을 그런 어떤 정말 거의 보이지 않는 총리 역할을 할 만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 한덕수 지명자를 지명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44년 차 공무원이라고 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저희가 꼭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 지명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오래된 경륜이 있다. 그렇죠. 경륜이 있다. 또 너무 오래됐다. 두 가지. 무난하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표현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준 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철민 의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이제 총리를 하셔서 이제 저같이 젊은 정치인들은 사실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아마 지금부터 이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질 거고 그 검증을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과 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 지명자가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부터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반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중용했던 경제 관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위직으로 채용을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실 저는 유능한 국무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뭐 적합하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국정 운영할 때 있어서 진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마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일 건데 지금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진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데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사실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 보겠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점 심해지고 신냉전도 심해지고 하다 보면 사실 외교 통상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앞으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또 진보 진영에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한미 FTA가 우리가 체결이 되고 거기에서 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외교 통상이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뭐 무색무취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후보 지명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개 장관이 됐든 총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뭐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성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인선 기준에 이 윤 당선인이 지금 이제 국정 운영 초기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 성격으로서 이런 어떤 자기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으로서 그 권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러면 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당선인의 생각은 아마 김재섭 비대위원이 보시기에는 유능, 통합, 특히 경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인데 장철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아마 최우선으로 꼽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이 직무실권을 가지고 윤 당선인이 사실상 지지율을 좀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 지명자가 굉장히 많은 일종의 이제 구설에 휘말리고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예. 판단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 당선인도 국민의힘도 일종의 이제 이 인준 과정에서 가장 무난한 이 모든 거를 다 제외하고라도 국회 인준 과정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된다. 다른 장관 이건데 후보자에 상관이 없지만 총리 후보자는 이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국회에. 그렇습니다. 인준동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죠. 당연히 만약에 예.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논란이 된 요소가 나오면 뭐 한 달 정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주요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 져버리면 정권 초기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어떤 지방선거보다는 초반에 이제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도 과도하게 만약에 그 총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또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유불리를 지방선거까지 가서 따지기는 좀 뭐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떻게 국정 동력을 총리 인준으로서 확보해 나가느냐 이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실 당시에 죄앙적 대통령을 하시기 위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도 유능하기 때문에 기용을 하셨다고 보고 실제로 유능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재앙적 대통령 이런 거랑은 사실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잘 통과를 해가지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점,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난 속에서 그다음에 외교 위기 속에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한덕수 후보자와 당선인과의 인연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 알려지기로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관계도를 준비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멘토로 불리는 검찰의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당선인이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도 봤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 정상명 전 총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한 포럼 정식 명칭은 수요 포럼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만나는 포럼인데 이 포럼의 멤버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과는 지난 원래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할 때 이때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한번 한덕수 주미대사가 식사에 초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사진을 하나 먼저 보면 지난 2월에 잠시만요. 이 사진보다 다른 사진 하나 좀 제작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2월에 이 재경 전북 도민회 신년회입니다. 신년회에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과 보통 위치를 보면 저 자리가 1번 테이블인데 당선인과 한덕수 후보자가 한 테이블에 저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는 장면 같은데 한덕수 후보자가 전북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재경 전북 도민에서 만났고요. 당선인이 이제 그 자리에 아무래도 호남 표심을 보고 가셨을 텐데 저렇게 테이블에서 긴 시간을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모습으로 봤을 때 아, 이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정상면 전 총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이라는 이 포럼의 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저 포럼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등산도 같이 자주 가고 뭐 이런 포럼이어서 요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정상면 정 총장이 또 뭐 그분 괜찮더라라고 당선인에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재섭 의원은 뭐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원래 하마평은 한덕수 후보자가 오랫동안 나왔잖아요. 유력이라고 뭐 한 거의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당내에서도 이건 사실은 다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어떤 평가를 들어보는 단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수위 내부에서도 여러 지금 총리 후보자 한 4분 정도를 압축이 돼서 막 뭐 언론 보도도 막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누가 총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고 실제로 누가 될 것 같다 의견들이 좀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한덕수 전 총리를 내정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고민 끝에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한덕수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이유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덕수 이 후보자를 낙점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부터 내정된 건 아닌 겁니다. 지금 말을 좀 제가 이제 보통 기자들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쁜 버릇이긴 한데 약간 돌려서 말하면 가장 최선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막 토론을 많이 했지만 예. 후보자들 각각이 다 가지는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4명 정도의 후보자로 압축했던 당시에는 그 명분들이 다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여야라든지 진영을 막론하고 중용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를 얼마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유능한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선의 사람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뭐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뒤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됐겠군요. 예. 네. 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님도 안철수 총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확실하게 이 표명을 하면서 뭔가 이 총리 인선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고려 가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한덕수 이 지명자가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전분이라서 저도 모르니까 좀 여쭤봤어요. 우리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선배 의원님들이나 뭐 이렇게 좀 오래 그 관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몇 분 여쭤보니까 정말로 무색무취하신 분이라는 말씀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통상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창 저희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이 뭔가 이제 재경 라인에서도 이 재무부하고 예산처 기획예산처 사람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경제기획원 이 경제기획원 이쪽 관료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3의 영역인 이 통상 쪽이어서 한 번도 이 갈등과 이 싸움에 참전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 경제기획원 출신인데 나중에 재경 경제원으로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의 이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어떤 입장이 아예 없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본인이 무언가를 딱 어떤 어젠다든 어떤 내용이든 이걸 잡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관료형은 아니고 정말 무색무취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평가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정부에서 했다는 게 이제 여기는 무색무취해서 그렇게 중용될 수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파 없이 능력이 있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얘기를 하던데요.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과서적인 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다. 근데 교과서적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제 교과서대로 따라서 경제 정책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가면 대충 맞는다, 거의 다 맞는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내 5년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실험적 경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소득주 성장도 그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과도한 규제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과서, 경제 정책에 대한 교과서, 노동 시장에 대한 교과서적인 메시지들이랑 정반대의 목소리들을 계속 사실 내왔는데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더 적임자다. 정말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때다 지금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좌우막론하고 계속 그 중용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교과서적인 예. 정책과 노선들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무원 44년 차, 정확히는 공직 4년 차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한덕수 후보자를 보면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은 2001년에 당시 이제 국민의 정부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이제 초대 통상교섭 본부장입니다. 원래 1970년에 행실 1호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까지도 다 지금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쭉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또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미 FTA가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아까 사진을 봤었는데 한국무역협회장을 또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공직 44년 차를 했다는 건 저희 태어난 것보다 더 오래, 예, 저희 인생보다 오래 하셨습니다. 저 태어나기 전에 행시 합격하고 공무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또 그러면 오래된 생각에서 지금 뭐 대버스, 메타버스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또 생각이 바뀌실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뭐 검증 준비에 나간다고 하는데 의견들은 대충 어떻습니까? 의원들 의견은? 그러니까 아직은 의원들 의견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가 일단은 좀 나오는 검증 과정을 최대한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 판단해 보자라는 정서가 사실상 더 많은 것 같고 또 그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송곳 검증은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철저하게 검증하자라는 분들이 뭐 훨씬 지금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좀 저는 걱정인데 이게 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인사들을 보면 한 30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역대 정부 그 어느 정부랑 비교를 해도 가장 많은 인사 강행을 했던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뭐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의 강행을 할 수 있는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이라 그러면 사실 무색무취 말 그대로 무색무취하고 큰 논란이 없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낙마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 30명이나 강행 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그 30명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7가지 대원칙, 뭐 윤리, 그다음에 불법성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인사의 경우에도 사실 30명 그 안에 이제 소속이 돼서 포함이 돼서 그냥 막 강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좀 걱정하면서 민주당을 상당히 세게 돌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과 아니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국회의 그 존재 이유 같은 거라서 철저하게 하고, 근데 인준 투표는 어쨌든 인사에 관한 투표는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정치 영역이 있다라는 설명 하나 드리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보다 한 가지 좀 성격을 국민들께서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게, 이분이 진영 대표성은 확실히 없으세요. 뭐 진보, 보수, 어느 지역 이런 건 그렇죠. 없지만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확실한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수위의 성격이 서우남, 서울대 50대 남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제 기득권, 또 그 훈련돼 있으니까 실력도 좋으시죠. 그런 엘리트를 모두 다 상징하시는 분들이 인수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선도 능력 중시로 윤 당선인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려 말하면 그냥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 이 권력과 지위를 누려왔던 그런 어떤 가장 높은 데에 지속적으로 계셨던 분들을 인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인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건 관료나 일하는 집단이야 당연히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 보면 효용성이 있긴 하지만 정치의 영역, 통합의 영역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만들고 그걸 끌어나간 영역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하버드 것인가. 경제학 네. 박사 출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하버드 그렇죠. 대학 하면 세계 최고로 그냥 알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실제로 가끔 순위에서 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지만 그냥 하버드 하나는 말로 뭐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다녀오시고 관료 오래 하시고 네. 온갖 거 다 서울대도- 하시고 뭐 이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대 문이라서. 3등으로 졸업했다고. 당시에는 전체 다 이렇게 등수를 냈나 봐요. 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엘리트. 두 분도 다 네. 뭐 등수 아세요? 졸업 등수? 과 등수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졸업 거기에 표시가 됩니까? 과 등수가 표시돼갖고 몇 등?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중간. 깜짝 저는 놀랐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네. 겸손하진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로 졸업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점수로 졸업하신 분과 중간 점수로 얘기하신 분과 지금 한덕수 후보자 3등 졸업하신 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3등이더라고요. 예,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일단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 하나가 바로 론스타 의혹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어려울 때 2003년에 인수를 해서 그 뒤에 매각할 때 이제 먹튀 논란까지 풀었었죠. 근데 이 인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었는데 이때 한덕수 후보자가 외환은행의 법정 대리인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한덕수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 논란,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내 법률 대리인이었고 나중에 먹튀 논란까지 있었죠. 인수 때 논란이 된 건 원래 은행을 산업자본 인수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렇습니다.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라고 얘기했던 건데 론스타가 펀드지만 세계 곳곳에 투자한 것에 기업들이 산업체가 있어서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숨겨놓고 그래서 인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김앤장이 그 유명한 김앤장이 여기 껴있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한덕수 후보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예. 만약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제기를 하셔서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한덕수 지금 후보자의 말에 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 로펌 법률 사무소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 사무소 중에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당연히 고문의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고문으로 마침 그 재직 기간 중에 론스타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것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원인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너무 건너뛴 저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이 되고 중간에 또 이게 매각이 되는 과정 중간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또 김앤장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기관으로 가셨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여했을 정황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 론스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사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관련 담당자들이 재판을 쭉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3심까지 해당 그 혐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사실 무죄가 그것까지는 나왔죠. 확인을 못했었는데 네,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불법 매각 자체가 예. 그 말 그대로 좀 아무래도 정쟁이 좀 됐고 이게 국민적인 정서를 좀 건드는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정서상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예. 법률적으로 이미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인사청문회 때 두고 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사실관계가 근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여서요. 그러니까 이 론스타 문제나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던 여러분들도 계셨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한덕수 지명자가 뭐 이거에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당에서도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 네, 수밖에 네, 네. 뭐 예.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으니까요. 예, 들여다볼 거고 아마 그거를 판단한 이후에 뭐 저희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이야기한 요 사실만으로는 뭐 그렇게 명쾌한 느낌은 뭐 저도 아니어서 이건 좀 더 앞으로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론스타 거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헐값에 팔았다. 혹시 론스타 쪽으로 무슨 로비를 받고 너무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 아니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시에 론스타가 다시 팔 때 비싸게 팔 때 네. 주가 조작,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뭐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 당선인이었는데 다 무죄 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사건에 쟁점이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지금 일일이 확인 못 하겠는데 진짜 내용이 엄청 많은 이 스토리가 오히려 엄청 긴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일단 무죄가 네. 났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했었는데. 예. 론스타가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ISD 관련된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ISD 관련된 예. 내용인데 오히려 그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제값에 더 받을 수 있어서 못 팔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하고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ISD는 원래 한미 FTA에 있는 조항인데. 그러니까요. 네. 여러 또 개 한덕수- 적혀 있는데 한덕수 당시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묘한 인연들이 다들. 예, 이건 사실 거기서 너무 내용도 많고 예. 복잡해갖고 저희도 약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성격이 예.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인생만서 복잡하군요. 지금 여러 가지 엮여 있어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하는데 뭐 정확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보면 앞서 이제 한미 FTA를 주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 개방 농자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 이게 장관급이었는데요. 맡아서 98년에 예전에 이제 관용차면 검은색 그랜저 뭐 그런 그다음에 각그랜저 뒤에는 에쿠스였는데 관용차를 수입차로 바꿨다고 합니다. 최초로 외제차를 바꿨는데 당시에 이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타던 차가 사브 저기 이제 제가 텍스트로만 봐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브의 95 모델이라고 합니다.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용차를 외제로 바꿔서 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들을 얘기할 때 지금 오늘 어제 기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저는 분명히 뭔지가 분명한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너무 빠르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예, 일단 여러 정부에서 뭐 장관급 역할을 다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를 좀 나타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다 이게 동어반복적인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뿐이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상황적으로 중요한 건 물가 문제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뭐 이 원자재값 상승도 그렇고 뭐 식량 뭐 이 당장 이제 소비자 물가 자체 예. 장바구니 물가에 문제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앞으로 정부의 가장 머리 아픈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내용들이 사실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이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득주도 예. 성장 자체가 잘못돼 있다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꾸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단계에서 최저임금을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이 뭔가 낮아져 버리면 실제로는 이 물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뭔가 이 저소득층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층에서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질 수 최저임금을 있죠. 생활이 좀 낮자고 올렸는데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손해보는 지금 그런 물가가 거예요. 굉장히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저소득층의 이 소득 증가를 억제해버리면 예. 여기에서의 국민의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이 됐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됐던 가장 포인트는
그 시대 상황과 지금의 경제 환경에 맞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는 거였어요. 당선인도 그렇고 지명자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예. 좋겠다. 제가 살짝 뒷북이지만 네. 이 물가의 핵심이 결국엔 금리고 그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 사실 하는 총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총재 인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날을 세웠던 것도 사실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경제정책이 상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하는 총재 역할, 금융통합위원장으로서의 하는 총재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청와대와 인수위 내에서도 이 하는 총재 인선 관련해 날을 세웠다. 사실 살짝 뒷북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이랑 연결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교과서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이었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늘 주장을 했던 것이고 주류 경제학자들이 늘 지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새겨질 대로 새겨 듣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노동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득과 관련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메시지들을 앞으로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시작이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생각과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 짚어봤고요. 한덕수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정치권에 나온 주요 얘기들을 강정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먼저 3위부터 볼까요?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 상정.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집무실 이전 예산은 496억 원이었는데요. 인수위와 정부는 350억 정도의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위 보시죠. 돈도 없으시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들은 첫 마디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말씀을 올렸더니 그냥 편하게 이런 편하시니까 뭐 그랬겠죠. 돈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대통령께서 한번 후원회장 한번 해주시면은 후원금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 변호사는 박 씨가 친박은 없다라고 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친박의 태동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시죠. 경찰견 안고 찰칵. 자, 먼저 사진 한 장 볼까요?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모습인데. 자, 자세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자택 앞에서 경찰견과 함께한 사진들이 오늘 공개됐는데 우연히 찍힌 걸까요? 아니면 의도한 사진들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비공개를 해왔던 SNS 계정을 공개로 바꾸고 반려묘 3마리를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김 여사의 사진들 공개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정 아나운서가 3가지의 뉴스를 소개해줬는데요. 먼저 장철민 의원님부터 하나 촌철살인을 해주시면. 촌철살인보다요. 네. 그냥 이번이 제일 재밌어서. 재밌었어. 네, 저희가 원하는 게 사실 그래요. 저도. 유하 변호사 이 대구시장 도전이 야, 이게 어떤 결과로 갈까? 그리고 여기에서 뭐 본인이야 뭐 무슨 친박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언급하기는 했지만 예.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온몸으로 다 묻히고 지금 선거에 뛰어드신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결과가 실제로 대구시장 이 경선이든 아니면 나중에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나 여기에 다 뭔가 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대구시장 출마라는 날개짓이 네. 태풍으로 돌아올지 뭐 날개짓만 별거 아닐 수도 끝날지. 있고 네. 실제로 그 결과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앞으로 좀 흥미진진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번이 재밌습니다. 저 사실 이번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비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골랐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2년 뭐 3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그 뭐 곁을 지켰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으로 무언가 부활하는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어서 후광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넘어가기 싫지만 좀 그래도 비판을 하려고 했고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나의 어떤 정치적 멘토 이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그 민주당 내 모 의원께서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해줬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막 비판을 받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원회장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위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아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선거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후원회장을 수락하시고 그렇죠. 했다는 거는 본인이 두 분 선거운동에 다 뛰어드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두 분 다에게 이것 좀 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재밌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안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안 했으면 이건 사실 의미 없죠. 큰 의미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선거운동에 사실은 뛰어드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거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장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셨으면 그 결과가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친박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근데 아주 강하게 친박들 뭐야? 친박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영하 변호사가 그러면 아주 적은 표로 경선에서 떨어지기를 원하시겠군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제가 조금 민망한데 뭐 대충 취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좀 비방해서 여쭤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골랐는데 저도 하나 고르면 김건희 씨,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합뉴스 사진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면 후드티에 앞서 이제 강정환하고 소개를 했는데 저 아마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자택도 경호를 하잖아요. 폭발물 탐지견이라고 하는데 워낙 반려견을 좋아해서 뭐 걔를 껴안고 저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근데 저 자주색 후드티가 더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의 사진을 잠깐 보면 김건희 씨가 예전에 나왔던 처음에 12월에 이제 허위 이력 그래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 했을 때 모습입니다. 상당히 정돈된 복장의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2월에 당시 이제 아시겠지만 주술 논란이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른바 법사, 천공스님 얘기 나올 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그러니까 종교인을 만나면서 역시 모습이 사실 이때도 주술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노출됐다. 고의로 노출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솔직히 그냥 털털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을 대비시켜서 억지로 연출한 샷 아니냐.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장철민 의원님은 말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아니, 같으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나요? 뭐 일각에서는 뭐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한 삼각 정도로 하죠. 아니 저는 뭐 일단은 대개 우리가 대통령 내지는 이제 뭐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요구되는 그 어떤 이상적인 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상당 부분 많이 벗어나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당장 저도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압박들을 받게 되거든요. 나도 정장만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면 괜히 욕먹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런 말하자면 정치권에 흐르는 금기들을 사실 깨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걸 꼭 되게 좋게 보이고요. 또 이 두 부부께서 사실 이 애완견이라든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번 이 이 경찰견을 방문하는 요 일정을 통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공적인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기여들을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복장도 그렇고 취지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제 연합뉴스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우연히 찍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캠프 내에서 전략적인 이제 기획한 슬슬 거죠. 조금씩 공개하고 네. 그러면 복장까지도 맞춰졌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곧 있으면 뭐 거기로 따지면 호칭을 없애겠다고 그렇지만 영부인이 될 분인데 저런 모습을 노출하는 건 좋긴 한데 시기상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건 뭐 기획을 안 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기획인데 그냥 한 말씀만 정도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조바심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빨리 타이밍 잡아가지고 본인도 이제 외부에 이렇게 나가고 싶고 근데 급하면 탈납니다. 급하면 탈난다. 급하면 탈납니다. 좀 우려가 천천히 나오셔라.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안 하시기는 뭐 본인 성격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예. 포스트레이디의 성격상도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제 급하게 특히나 이렇게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하는 게 예. 상당히 위험할 요인이 많다. 알겠습니다.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도 뭐 사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명인의 마을 이장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마을에 이제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선 이튿날, 그러니까 3월 10일 날 개설된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몇몇 정치인들부터 링크를 받았는데 제명인네 마을인데 오늘 기준 회원수가 18만 명에 달한다고요 하고요. 4월 2일 날 그러니까 그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장 한다잖아 라면서 제목의 글로 제명인네 마을에 이장 자리를 수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너무 감사하잖아. 개딸, 양아, 개삼촌 개가 좀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제명인네 마을에서 이장 그러니까 가장 짱이죠. 물론 그래도 이 18만 명입니다. 회원이 상당히 많죠. 정치에 사실상 재개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로 전면 등장이라고 평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요 지금 그 제명인의 마을의 예. 팬카페 들어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의 민주당의 당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쪽 우리 이 지지 세력이었다기보다는 이번 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유입된 분들도 많고 이게 새로 유입됐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좀 늘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예. 다 좀 새로운 양상의 분들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이 에너지나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사실은 좀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게 당 입장에서도 본인 입장에서도 소중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온라인 속에서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는 거는 이게 뭐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진짜로 당내 정치나 밖에 뭔가 후보로서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나설 때 전면 등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이 개인 플랫폼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홍준표 의원도 뭐 비슷하게 예전에 제가 비판한 바가 있지만 정당 자체가 사실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는 플랫폼이 바로 정당이고 정당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플랫폼으로서 정당과 어떻게 보면 견제한 내지는 경쟁하는 구도가 되게 되면 어떤 이 불필요한 정치적 분란 같은 것들을 야기하게 되고 이상한 팬덤 정치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당이 그걸 흡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민주당의 주류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았다. 주류들의 힘을 못 받았다는 비판은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딴집 살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 플랫폼 이재명 그 당시 이제 후보의 개인적인 플랫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뭐 하잖아 하는 거 보면 사실 굉장히 오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아닌 그 다음 사람들이 한 발짝만 넘어서 보면 접근하기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팬덤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팬덤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 말 그대로 고인 플랫폼이거든요. 정당이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배제한 채 이재명 개인에 대한 정치적 추종에 따른 팬덤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팬덤의 벽이 높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조금 어려운데 저기에서 가입해서 뭔가 저들과 같이 이재명을 지지하기는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점점점 짠물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정치가 망가져가는 일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박빙으로 대선에서 지면서 어쨌든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됐지만 다음 대선 혹시 또 나온다면 경선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팬카페가 이제 그런 힘들을 응집시켜갈 수 있는 과거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의 팬카페 역할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이 하는 지적은 정당이 역할하는데 특정 정치인이 본인의 팬카페를 운영한다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뭐 노사모도 그렇고 뭐 박사모도 당연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문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팬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 특히나 이제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되실 만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종의 팬덤을 아예 막거나 뭐 그걸 부정하는 거는 또 현실 정치에서 아예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에너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치의 어떤 다양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 정당이 그거를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위화감을 만들어서 이상한 결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건 그 정당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의 척도인 거지 실제로 그런 팬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은 전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제명인의 마을 이런 현상이든 지금 우리 민주당에 뭐 10만 명이 넘게 새롭게 입당하시는 분들이건 이게 우리 민주당이 이 포괄하는 여러 다양성과 예. 앞으로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녹아낼 수 있게 만드냐 안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명인의 마을도 혹시나 계파 갈등의 그런 민주당 내 어떤 노선 갈등이랄지 계파 갈등의 이런 어떤 소용돌이에 말릴 수 있지 않을까 나오는 게 우려가 나오는 게 왜냐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특히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약간 계파 갈등 조짐이 있는데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서 과거에 386 동지였던 우상호 의원이 강하게 오늘은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낙연 선배도 송영길 대표를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그러면 한참 후배하고 경선합니까?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출마 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다 무산시켰다. 예, 송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영입 인사를 고민해 보거나 또는 당내 좀 젊은 의원들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일단 말하기 좀- 개파 갈등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뭐 송영길 전 대표나 뭐 우상호 전 대표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개파의 성격 때문에 이 반발을 하거나 입장을 내는 건 아니고 일견 보면 약간 386의 분화 같은 느낌이 예. 사실 더 강한 느낌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시장 가능성을 막는 거는 맞죠. 일시로 맞는데 젊은 어떤 도전들을 막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송영길 대표를 극복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자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경쟁력을 볼 수가 있으면 오히려 지금 이 저희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국민들께 서울 시민들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하는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를 극복할 수 있는 누구예요? 사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이 나와주고 그게 굉장히 생산적이면서도 치열한 경선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후배 정치인으로서는 좀 갖게 되더라고요. 일단 장철민 의원은 대전이어서 상관이 없고 예. 저 우상호 의원이 아까 인터뷰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죠. 다 맞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하시고 싶었던 분 그리고 이번에도 뭐 출마설이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이해 충돌 면이 좀 있는 메시지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 완전히 불출마를 과거에 그렇긴 선언한 바가 하지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좀 그 서울시장에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런 그 감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들어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을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실제로 지금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에 왜 신인 내놓지 못합니까? 부산시장에 왜 신인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으면 하는 문제인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번 대선에 패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졌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들을 내놨던 장본인이 또 송영길 대표거든요. 여기에 과연 책임성이 없느냐. 서울 시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하고 이거 약간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이 나오는 거 전 좋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부 의원들의 비토는 또 혹시 이재명 고문의 마음, 이른바 명심이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익명으로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 비토가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지지가 비토가? 비토하는 분들 의견이 네네. 아니 이재명 고문 의사가 반영돼서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미는 것 아니냐. 고문이 벌써 이 고문이 벌써 그렇게 정치적인 사실 물밑에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이 민주당 내에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솔직히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 가짜 같기는 뉴스요?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가
뭐 앞으로 뭐 경선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명시적으로 뭐 이재명 전 후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전체 과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후보잖아요. 예. 그건 뭐 양 당이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걸 경선을 할지 뭐 전략 공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떤 가는 과정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전략의 핵심이라 거기에 지금 후보의 뭐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김민석 역시 같이 586 그룹에 속하고요. 민주당 3선인데 김민석 의원도 오늘 송영길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시킨 86 용태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약간 지금 대선 패배,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 직후인데 지방선거 중요한 자리에 누가 나가냐 안 된다를 두고 좀 당내 갈등이 있습니다. 옆집 불구경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오늘 저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저랑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네요. 사실 586 용태론을 가장 주장했던 송영길 대표가 다시 여기서 소환이 됐다는 것이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불행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 이제 인물난이라는 것도 있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질책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실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돼서 저는 뭐 김민석 의원 말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 한마디만 지금까지는 이제 송영길 대표 전 대표나 아니면 그 주변의 몇 분들의 의사인 거지 이게 뭐 정확하게 당심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극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새로운 후보를 낼 수 있냐 없냐가 서울시장이나 지방선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당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네, 4월 4일 4시에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 프로필 볼 시간도 아껴서 1분이라도 더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자, 케미 없는 안철수라고 잡아봤어요. 자, 케미스트리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작용, 보통 이제 합이라고 하는데 안철수 위원장과 누구와 케미가 맞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지명이 됐죠. 자, 지명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실상 기강잡기 회의를 좀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인사에는 관심 끄고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인수위가 3번의 과정을 거친다. 뭐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인수위 3단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예. 그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합니다. 말기가 되면 청와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한탄하고 앞날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수위가 처음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슬슬 인사 발표가 나면은 일은 좀 적게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서로 정보 교환하는데 인사 얘기하면 몰두된다.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이게 인수위 얘기만이 아니라 어느 회사든 사실 인사가 좀 붙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철수 위원장은 경고하고 있는데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케미가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뭔가 좀 자리를 한번 노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새 정부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리 생각하지 마라. 옥상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하니까 뭐 케미가 좀 안 맞을 수는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기강 잡기에 나서는 이유의 근본에는 지금 인수위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일으키고 있다라는 판단이 깔린 걸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주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문제였죠. 자 저희가 직접 썰어드렸었죠. 자 하필이면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의 동창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선임이 됐다라고 하면서 뭐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렴치하다라고 인수위가 정면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 비판의 근거가 좀 부족하다, 빈약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왔었어요. 청와대 역시 오늘도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럼 새 정부에 하나도 기용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바 끼고 낙하산입니까? 자, 뭐 민주당 비판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지금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자, 인수위는 민간기업 사장 선임을 두고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여당 반발은 당연하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건 누굴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강앵커. 알려주시죠. 예, 뭐 바로 자 나와 있네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자, 인수위원회가 다른데 관심 있는 모습 보이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뭐 사실상 이런 비판인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이 이런 뭐 대우조선해양 인사까지 뭐 챙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밑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좀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인수위가 국정 아젠다를 좀 열거하고 이래야 될 타이밍에 대우조선해양 인사까지 이제 인수위가 챙기는 모습도 부담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인수위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사무실보다는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비판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놓고 지금 당선인 지지율이 뭐 현직 대통령이나 또는 윤 당선인의 득표율보다도 더 적거나 비슷한 상황. 이런 상황의 책임이 다름 아닌 인수위에 있다. 이런 비판도 언론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원인으로서 자, 인수위가 여론 대응이나 이슈를 캐치하는데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당과 인수위원회가 디커플링돼 있어 당대표는 도울 방법이 없다. 뭐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따로 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이 이런 사례의 엉뚱한 곳에 힘쓰지 말고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뭐 이런 지적을 한 셈입니다. 디커플링, 불협화음, 케미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인수위의 여론 대응이나 아젠다 세팅, 이슈 파이팅 등이 약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좀 강하게 나가라. 좀 커플링을 하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어요. 또 근본적으로는 또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 우리 선거 캠페인에 큰 기여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마지막에 합류했을 뿐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는 게 인수위에서도 난항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미스트리라고 표현했지만 뭐 지도력, 통솔력 이렇게 바꿔 얘기해도 전혀 문맥적으로 이상하지가 않죠. 케미스트리라고 하면 두 사람의 케미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뭐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튼 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대표 발언이 또 썩 좋지만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케미가 상당히 좋죠. 예. 네, 저희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20촌 먼 친척 사이보다는 아니지만 케미는 더 좋은 저희 관계인데 자 어쨌든 반대로 이제 이 대표가 인수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진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최근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 장애인 단체와 논쟁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인수위에서는 그 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그 목소리를 경청하는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인수위의 행보가 뭐 달가울 리는 없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권여당, 조만간 집권여당 대표가 될 이 대표가
인수위원회의 행동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기강 잡기, 자, 인수위원들 사무실만 있고 옥상에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기강 잡기 앞으로 어떤 효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대표는 합당된 국민의힘으로 가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선대위원장 안철수 위원장과 이 대표의 케미가 어떻게 발휘될지, 또 저희 이상의 케미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옥상에 누워 그 달빛을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누가 될 거냐?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고 또 이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오늘 안민석 의원님은 인터뷰하고 수요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님이 이제 경기지사 예비 후보로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부총리도 나중에 모실 것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고요. 일단 상대방부터 알아볼게요.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경기지사 후보. 지금 알 수 없고요. 그래도 뭐 지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베스트니까 예측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대선 이후에 이제 유승민 변수가 떠올랐고요. 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김은혜 의원님이 여론조사에서 저하고 이제 1, 2위를 다투었는데요. 예. 지금 유승민이라는 국힘의 새로운 변수, 또 우리 야권에서는 향후 야권에서는 김동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선거 때는 양당이 되니까. 이 기존의 판에 지금 이제 물안개가 이제 쫙 이제 꼈습니다. 쫙 꼈는데 이 물안개 현상이 이제 얼만큼 가야 될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국힘에서는 여전히 보도에 의하면은 김은혜 의원이 아직까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국힘에서 김은혜, 유승민 그 두 분의 경선 경쟁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제 시대 정신을 얻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경기도가 어느새 미니 대선이 되었어요. 예. 이런 큰 선거판은 개인기가 출중한 사람이 되는 게임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이 현수 저랑 인터뷰도 자주 했으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죠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좀 겸손치 못한 것이고요. 근데 경기도를 다녀보면은 시대 정신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지키라 이겁니다. 경기도를 지켜라. 네. 어떤 의미죠? 이재명 전 지사의 성과를 개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은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아주 대다수 지지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대 정신인 것이죠. 이번 경기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향후 야당이 될 민주당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경기도를 지킬 필승의 후보가 누구냐가 초점이란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저 사진에 아마 저 지금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언제적 사진이죠? 출마 기자회견인데요. 이제 좌우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복심 내지는 뭐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님이 계시고요. 예. 정성호님이 전날 저 소개를 또 직접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그래도 민주당 개혁의 상징, 검찰 개혁의 아이콘 최강욱 의원이 계시죠. 민주당의 강성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물론 지적도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제 개혁파죠. 그래서 이제 개혁파와 그 친이재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민석이가 이 야만의 시대,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설 이 야권의 어떤 후보로 저분들의 생각을 하시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지금 사진을 마침 보여주셨으니까 그 당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이제 김병욱 의원도 같이 있었고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누구나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 이른바 명계의 좌장으로 네. 불려왔잖아요. 오신다고 할 때 이거는 이재명 고문의 뜻도 있어. 안 의원 힘내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정성호님은 오히려요. 네. 좀 이해해줘. 미안해. 나는 내가 안민석 편이지. 저희들은 한 20년 가까이 호영호주로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성호님이 네, 형이죠. 저분은 뭐 그따르고 속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렇죠. 김동연 의원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이재명 후보와 막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저분이 김동연 후보 기자회견장에 있었죠. 그 저분이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좀 그 빚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서달라는데 김병우 의원도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 그분이 고향이 경남 저 산청이고 그 옆에 제가 의령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김병우 의원 그 부친 묘소에 가서 절까지 할 만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데 저한테 하는 해명이 좀 뭐 서달라는데 어쩝니까? 예? 제가 아까 저 사진하고 잠깐 김동연 후보 옆에 있던 사진하고 헷갈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정성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김동연 후보 기자회견 할 때 옆에 서 있던 거. 그렇죠. 그거 갖고 좀 논란이 그렇죠. 됐었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김동연 대표가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같이 경선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선의 경쟁을 이제 한번 되고요. 근데 이제 누가 더 지금 이제 이재명 소위 말해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더 친하냐 무슨 인연이 있냐라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저는 이제 첫째 이재명하고 안민석 두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고문의 그런 기질을 잘 알죠. 예. 저 역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10년 전에 무상급식의 전도사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당시 야당 간사 4년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전국의 교육감들하고 관철을 해낸 정말 한다면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국가 정책으로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생존 수영 이게 창시자가 저 안민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문이 사람들이 민주당 간사를 네, 하면서 교문이었죠 당시 이름이 문화체육관광이었나요? 교문이 시절도 있어 교문이 시절이죠. 그래서 이재명과 안민석은 한다는 기질을 공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도 뭐 세금 문제 가지고 부당한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막 단신 농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도저히 이 불의를 참지 못해서 천일을 저 혼자 독일로 미국으로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때 안민석 의원이 여러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주목도 받았었죠. 그게 저는 물론 이제 좀 과장됐다. 예를 들어 뭐 숨겨둔 500조 얘기는 논란이 되기도 그건 했습니다. 가짜 뉴스고요. 저는 절대로 최순실 재산 300조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가요? 그 짓이 100번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짜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저는 단언코 최순실 300조 숨겨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뭐 일각에서 그 댓글로 계속 저를 가짜 뉴스로 저를 더 씌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시 제가 이제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기억은 뭐 제가 몇 조, 기억이 나요. 몇 조, 이렇게 얘기한 기억은 좀 조. 나고요. 그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또 확인해 보도록 그 수사를 하고. 우리 저 윤석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못했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그 시절에 조사를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윤석열 당선자한테 왜 검찰총장 시절에 그분은 특검 때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왜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왜 독일의 검사를 파견을 하지 않았는지, 왜 독일 검찰이나 국세청과 공조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미스테리하고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어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이재명 안민석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경기도를 지키는 적임자는 가장 이재명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선택지로 찾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안민석 의원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일단 필승을 강조하셨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나다. 근데 그 뒤에 대부분은 이재명의 마음이 내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사진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당내에서 물론 경선 때 명심을 얻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지사의
자질이나 적절성으로 이재명 고문이 나를 밀기 때문에가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과 친하다 하고 이재명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그것을 보고 권리당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할 것이고요. 유권자들이 볼 때 물론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네. 전반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 그리고 뭐 물론 민주당 찍으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도 꽤 있겠지만 시대 정신은 이재명 다움이다라는 게 과연 성립되는 명제인가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지키기가 경기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특히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을 관철해낼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선비형이라거나 그리고 착한 모범생형, 그런 형은 아니라는 그런 예. 말씀이죠. 정말 이수신 장군과 같은 그런 결기와 강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호랑이 같은 그런 지금 리더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거와 불의, 이 야만의 시대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경기지사 후보, 그 후보를 찾고 있는데 저는 기질상 그리고 어떤 유권자들이 보시는 이미지상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경기지사 후보의 네, 자질을 적임자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그럼 이재명 생각을 다움이라는 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이재명 고문이 나를 밀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번 야만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를 맞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모범생 스타일이 아니라 이재명 고문과 비슷한 스타일의 안민석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군요. 돌파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근데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지난 시절에 국정농단을 천일 동안 추적했던 안민석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제가 높게 나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필승의 후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시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오늘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녀 1,000명 넘게로 했는데요. 95% 신라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안민석 후보가 28% 정도고요. 유승민 후보가 4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방송 잠깐만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 예. 저기 유승민, 김동연 저 두 분의 지지도는 물안개 같은 거라고 봅니다. 물안개는 태양이 뜨면 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승민 후보는 왜 뜬금없이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억지 춘향식의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경기도민들이 납득을 해야 될 텐데 그 수준까지 갈 것인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이제 물안개는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저건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 두 분 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지지율은 높게 나오는 마련인데 저분들이 경기지사에 대입됐을 때는 이게 물안개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동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저분은 사실 반문 반명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였는데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마하시면서 사실은 최재형, 윤석열, 그다음에 김동연 그런 같은 패턴이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를 이제 비판하고 이제 대통령 되고 나왔죠. 그다음에 막판에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은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2월 27일 이전에 이재명의 손을 잡아줬더라 그러면은 무효표가 생기지 않았죠. 무효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표였습니다. 예. 실제로 이재명의 진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 된 무효표도 있을 그런 아쉬움이 겁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님 저 화면 나오시지만은 지금 저분이 국정농단 그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장관급이었죠. 했죠. 김동연 당시 실장인데 부역자라고 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역자라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예. 김동연 이건 제가 나중에 김동연 후보자한테도 여쭤볼 텐데 그 내용을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부역자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다음에 김동연 후보님 저 대표님을 모셔서 그 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썰전에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김동연 대표는 아직 합당 안 했습니까? 국정농단 부역을 했다. 국정농단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국무조정 시절에 예. 굉장히 그건 그냥 놀라운 장관을 맡아서기 사실입니다.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정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됐다는 말씀이죠? 개입됐죠.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 지금 두 건이 있는데요. 예. 두 건이 뭔지를 본인이 저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 안 하시면 정황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하시면 그냥 맡아도라고 얘기될 수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해명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지난 시절에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저에게 숱한 제보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제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던 그런 제보 내용 중에서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국정농단 부역했던 사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라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장관급 장관급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지시를 있습니다. 그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그 정황이 뭔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여기까지만 있지만 얘기를 못 하신다고 하니 하고 본인께서 얼마나 솔직한 해명을 하시는지를 제가 썰전을 저도 통해서 뭘 알아야 들어보고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부역자라시는데 혹시 부역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본인은 잘 알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한번 해명을 들어보시고 그 해명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뒤에서라도 정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계속됩니다. 네, 정치권의 쓴소리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임종주의 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썰은 뭔가요? 네, 오늘은 원로 정치인으로 꼽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그걸 해내지 못한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요. 먼저 그 대목부터 들어보죠. 어쩐지 이 국민 통합이 살려 있어야 국가 경영도 살아나요. 전부 합쳐가지고 뭐 나누게 하는 그 덧세 뺄셈이 아니고 곱셈이기 때문에 빵점이 하나 나오면 빵점이 된다고 전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 실패한 대통령은 전부 망했던 거예요. 네, 이 말에 설명을 좀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이 평가받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국민 통합과 국가 경영이다. 그런데 그 둘은 곱셈 관계여서 국가 경영에서 100점을 맞더라도 국민 통합에 실패하면 결국 빵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 통합을 계속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지명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협치와 통합이 매우 중요한 정책 요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협치와 통합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현 여권의 정책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갈등 소지는 있습니다. 통합이 근데 말로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로 당선 26일째입니다. 당선인과 당선인 측 모두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을 언급을 해왔죠. 그러나 공언과는 달리 여러 갈등상을 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논란, 또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신경전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죠.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여전히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과 팽팽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건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함께 내각의 후속 인사가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통합형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가
새 정부 성패를 가를 가늠자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임종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